너 요새 네 서방 밥 잘 안 챙기니? 애가 집에 와서 한 달은 굶은 것처럼 밥을 먹고 가더라. 그럴 거면 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해. 무슨 대단한 일 한다고 서방배 굶겨가면서까지 하니? 어머니, 그이 집에서도 그렇게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요. 걱정 마세요. 남편이 한 번씩 혼자 시댁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하셔서 꼭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크게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 세 번쯤 받고 나니 태연하게 대꾸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사연글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분의 고부 갈등은 물론 반쪽이라 믿었던 남편분의 한심한 짓거리에 분개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썰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썰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종종 제게 일을 그만두면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시긴 했는데 그중에는 빨리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야 애가 잘 들어선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자가 밖에서 오래 일하면 애가 잘 안 들어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저희 부부가 결혼 후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임신 계획을 생각했던 건 사실이었지만 제가 일을 해서 애가 안 들어선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 애가 안 들어서자 한 번은 저를 의심까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몸에 이상이 없는 이상 이렇게 애가 안 생길 수 없다고 저를 끌고 산부인과에 가려고 하셨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밥 사주시는 척해서 저를 불러내신 후에 말이죠. 시어머니가 점심 함께 하자고 하셔서 나간 자리는 제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자마자 갈 곳이 있다고 저를 데려간 곳은 바로 산부인과였어요. 어머님, 여긴 왜? 너 데리고 직접 병원 와서 네 몸에 하자 없는 거 눈으로 확인해야 내가 불안하지 않고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아니 결혼한 지 2년이 다 됐는데 어찌 여직 소식이 없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초에 건강검진 싹 했을 때 산부인과 검진도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한 번 더 받아봐 내가 보는 앞에서. 못 믿으시는 건 어머니 문제고요. 제가 괜찮다는데 대체 왜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문제가 없다면 민혁 씨도 검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아들 몸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거냐? 이 김숙자 아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럼 한경애 씨 딸 몸에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어머님, 제발 부탁인데요. 이제 제 임신 문제로 이렇게 불러내시는 것처럼 저한테만 스트레스 좀 그만 주세요. 임신은 뭐 저 혼자 해요? 이렇게 호소를 해도 시어머니는 말을 듣지 않으셨죠. 나중에는 제가 회사를 더 다니려고 일부러 약을 먹어 임신을 안 한다고까지 몰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제 책상이나 화장대에 약은 없는지 확인하다가 제게 들켜서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저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생각해서 우리 엄마가 아직도 내가 애처럼 느껴지나 봐. 다 나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줘. 라고 정말 말뿐인 위로만 할 뿐이었어요. 그냥 우리 엄마 불쌍하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너가 이해해라 하고 강요하는 것밖에 아니었네요. 아니 오히려 한술 더 떴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저는 알아버렸네요. 저는 연애 중에 남편을 알아가면서 본인에게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관리가 투철하며 소중한 사람에게도 돈을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이 투자하고 돈을 쓰는 건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에게 뿐이었어요. 저와 제 가족은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건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의 생신과 저희 친정어머니의 생신이 지나고서야 깨달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11월생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2월생이시거든요. 저희는 그해 6월에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 생신을 먼저 축하드려야 했어요. 남편은 제게 선물만 준비하고 생신날 다 같이 식사를 할 레스토랑은 본인이 직접 예약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제게 전해준 대로 시어머니께 드릴 조격기와 명품 스카프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남편은 꼭 어느 브랜드에서 사야 하는지 강조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인당 20만 원 가까이 하는 고급 일식집을 예약했고요. 근데 시간이 흘러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을 때 남편이 뭘 준비했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서 제가 생신을 축하할 식당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런 저를 말리더라고요.
이번에도 식당은 자기가 알아볼 테니 저는 선물만 준비하라고요. 왜? 그냥 내가 예약할게. 안 그래도 어머니 요즘 회가 당긴다고 하셔서 내가 일식 코스 요리 전문점 예약하려고 했는데. 회가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 알겠어. 그럼 내가 좋은 대로 예약할게. 아무래도 선물은 당신이 준비하는 게 낫잖아. 나는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엄선해서 좋은 식당을 예약한다고 하길래 저도 알겠다고 하고 그냥 어머니 선물만 준비했죠. 근데 남편이 저와 어머니를 데리고 간 식당은 시어머니 생신을 축하했던 고급 일식집과는 정반대인 인당 3만 원도 안 되는 무한리필 해산물 뷔페였습니다. 믿겨지시나요? 본인 어머니 생신에는 20만 원짜리 일식집을 예약한 사람이 장모님 생신에는 인당 3만 원이라니. 아니 3만 원도 아니고 정확히는 2만 7천 원이었습니다. 꾸역꾸역 할인까지 다 받아서요. 제가 뷔페 앞에서 넋이 나가서 물어봤어요. 여기야? 설마 여기서 우리 엄마 생신 축하를 하자는 거야? 응, 괜찮지? 여기 지점이 특히나 평이 좋대. 장모님, 회 드시고 싶다고 하셨죠? 오늘 마음껏 드세요. 진심으로 그 자리에서 뻔뻔하게 웃는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이런 무한리필 뷔페에서 생신을 축하받아야 하는 거지?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라는 생각에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사위가 모시고 온 곳이라고 예약한 룸에 들어가서도 웃으시면서 잘 먹겠다고 하셨어요. 식사하는 내내 입에 음식을 넣어도 맛이 안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이 인간을 어떻게 요리할까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저렴한 곳을 예약했다고 했으니 따로 선물이라도 준비했을까 싶어 넌지시 물어보니 안 했답니다. 선물은 제 담당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죠. 식사 후에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오히려 남편이 제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뭐야, 당신 왜 밥 잘 먹고 입이 대빨 나왔어? 뭐가 문젠데, 어? 뭐가 문제냐고? 정말 몰라서 물어? 진짜 모르는 거면 당신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떻게 당신 엄마 생신에는 인당 20만 원짜리 식당을 예약했으면서 우리 엄마는 3만 원도 안 하는 뷔페를 예약해. 제정신이야? 당신 엄마랑 우리 엄마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차별할 수 있니? 뭐야, 아니 그것 때문이야? 나는 장모님이 회 드시고 싶다고 해서 많이 드시라고 뷔페 간 거지. 너도 참 속이 좁다. 웃기고 있네. 모른 척 하지 마. 누굴 머저리로 알아? 당신 분명히 당신 엄마랑 우리 엄마 차별한 거야. 진짜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었으면 생신날 비싼 횟집이나 일식집 가서 드시고 싶을 만큼 무제한으로 시켜주지. 무슨 무한리필집에 가니? 당신 엄마 생신에 무한리필집 갈 수 있어? 당신 회사 상사들 모실 때 무한리필집 갈 거야? 명품 브랜드에서 일한다고 온몸을 명품으로 두르고 다니면 뭐하니? 정작 가족은 무한리필집 데려가서 대접한다고 하는데? 아, 그건 다르지. 장모님은 워낙 아무거나 잘 드시잖아. 음식도 원래 맛을 아는 사람 입으로 들어가야 안 아까운 거야. 아, 그래? 그럼 내년 시어머니 생신에는 당신이 먹던 남은 음식 대접하면 되겠다. 그치? 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어머님 꼭 당신이 먹다 남긴 밥 싹 다 드시잖아. 감자탕에 있는 고기도 그렇고 간장게장도 당신이 먹다 남긴 거 꼭 한 번 더 싹 긁어서 드시잖아. 남은 음식만 먹던 사람한테 그렇게 좋아하는 남은 음식 드려야지. 안 그래? 이 사건으로 같은 문제로 몇 번을 싸웠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 생신에 제가 생신 선물로 저희 어머니 생신에 갔던 무한리필 뷔페 2인 동반 무료 티켓을 드렸던 때 한 번 더 박터지게 싸웠어요. 남편은 본인 가족이나 본인에게 드리는 돈이나 시간 노력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꼭 저나 저희 어머니께 들어가는 투자는 아까워서 쩔쩔매면서 어떻게 해서든 더 싸거나 시간이 덜 들어가는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본인 회사 브랜드에서 새로 출시한 화장품을 가져와서 저희 어머니 가져다 드리라고 주더군요. 웬일 이래 하고 고맙다고 했는데 뭔가 화장품 케이스들이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근데 용량이 되게 작다. 원래 크림 한 통에 50ml는 하잖아. 이건 30ml 정도 돼 보이고 이건 20ml 정도 되겠는데? 아, 신제품이라서 그래. 신제품이라서. 정식 출시 전에 먼저 만든 거라 아무래도 용량이 좀 작아. 그리고 원래 고급일수록 용량은 적은 거야. 이 얘기를 듣고 그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거짓말을 치려면 증거를 완벽하게 없앴어야죠. 아파트 분리수거 하는 날 박스를 치우는데 그곳에 남편이 저희 어머니께 드리라고 준 화장품 본품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들었을 때 본품 60ml와 함께 샘플 20ml가 같이 들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습니다. 본품은 본인 어머니께 드리고 공짜로 딸린 샘플만 저희 친정어머니께 적선하듯이 준 거예요. 그때 바로 어머니를 드리려고 했던 작은 크림통을 들어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이딴 샘플 줄 거면 차라리 주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요. 남편은 순간 얼굴로 크림통을 맞아 화를 내려다가 제 손에 들린 본품 박스를 보고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지도 할 말이 없겠죠. 그저 본인 아들만 귀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남편 또한 그저 본인과 본인 어머니만 소중할 줄 아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지 혼자서 알아서 효도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샘플 주는 인간이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몸살이 나시거나 하면 저한테 이런 말부터 꺼냈으니까요. 엄마 혼자서 괜찮으실까? 당신이 가서 죽 좀 만들어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약 좀 챙겨드리고. 왜 당신이 안 가고 내가 가?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편찮으시면 갈 수도 있지.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내 말은 왜 아들인 당신이 먼저 갈 생각은 안 하고 나한테 먼저 떠넘기냐는 말이야. 야, 됐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우리 엄마도 참 불쌍하시지, 이렇게 정없는 며느리나 보고. 우리 엄마야말로 불쌍해. 생신날 무한리필 뷔페나 데려가는 사위 봤으니까. 명품 브랜드에서 일하면 뭐하니? 하는 짓이 명품이 아닌데.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무릎 수술을 하셨을 때 휴가받아 병원에서 간병하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간병 가기 전 집에서 간단하게 짐을 싸고 있으니 뒤에서 삐딱하게 서서 그러더군요. 너는 너희 어머니만 중하고 우리 엄마는 안중에도 없지? 장모님 아프시다니까 바로 튀어가네. 그럼 너도 튀어가던가. 나한테 가서 죽 만들라고 해놓고 내가 안 간다고 했으면 너라도 갔어야지. 그나마 나는 너한테 떠넘기지도 않고 내가 알아서 하잖아. 어머님도 참 딱하시지. 입으로만 효도하는 자식 때문에 편찮으실 때 죽 한 번 얻어드시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어머님 편찮으실 때 안부 연락이라도 했어. 근데 너는 우리 엄마 수술하신 다음에 전화라도 드렸어? 아니잖아? 저희는 이런 다툼이 쌓이고 쌓여서 급속도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집안에서 마주쳐도 거의 대화다운 대화도 안 했고요. 명절에도 각자의 본가로 갔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에 갈 때는 할인마트에서 싼 돼지고기 사가려고 하고 시댁에는 LA 갈비 사가려고 했을 때 이후로 말이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생겨도 딱히 말도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무릎 수술 이후 하시던 설렁탕집을 정리하시고 평생 모은 돈으로 3층짜리 건물을 인수했을 때도 남편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 회사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건물이라서 나중에 남편이 먼저 알게 되면 그때 말할 생각이었어요. 괜히 말전한다고 먼저 말 걸었다가 또 싸움하기 싫었거든요. 진심으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정말 애 생기기 전에 이혼해야지 하고 고민까지 했답니다. 어머니께 상담을 하고 싶긴 했지만 꿈에 그리던 건물을 인수하셔서 한껏 고조된 어머니의 기분을 망치긴 싫었어요. 어머니는 식당을 정리하고 작지만 건물주가 된 후 조금 쉬셔도 좋을 텐데 수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몸으로 매일 건물에 출근하듯 가셔서 청소를 도맡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한껏 충만한 행복을 느끼시는 어머니께 딸의 이혼 결심을 바로 전할 수는 없었네요. 그렇게 간간히 먼저 이혼했던 친구들에게 조언을 받아가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알다 못해 막 썩어가려던 이가 알아서 툭 뽑힌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계속 비죽비죽 웃는 게 아니겠어요. 저랑 눈을 마주칠 때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요.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다고 죽어가던 사람이 왜 저러지 싶어서 미심쩍었는데 밥을 먹다 말고 대뜸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엄마 모시고 바람 좀 쐬러 가자. 이번 주 안 돼. 나 금요일에 엄마 모시고 병원 갔다가 엄마 집에서 자고 올 거야. 너는 무슨 며느리가 그러냐? 좀 시어머니한테 잘 보일 생각 없어? 주말에 모시고 좋은 데 가서 같이 시간도 좀 보내면 어때? 그러는 너는 좋은 사위가 될 생각은 있어? 평소에 전화 한 통 안 하는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참나, 내가 아무리 전화를 한다 한들 장모님은 내 전화 받을 시간도 없으실걸? 청소하느라 너무 바빠 보이던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쪽팔릴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도 참 너무하다. 아무리 네 엄마가 건물에서 청소 일하는 게 부끄러워도 그렇지. 남편한테도 말을 안 하냐? 무릎 수술하시고 뭐 식당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길래
장사까지 접고 건물 청소를 하고 다니셔? 말 좀 똑바로 처음부터 해.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게. 끝까지 모른 척하네. 나 오늘 회사 근처 병원에 갔는데 장모님이 계시더라. 아주 팔 걷어붙이고 바지땅까지 접고 청소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참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딸은 쪽팔려서 남편한테도 말도 안 하고 장모님만 불쌍하다. 당신 지금 땡땡상가 말하는 거야? 거봐 당신도 알고 있네. 그래서 너 병원 갔다 우리 엄마 만나서 아는 척은 했니? 아니 뭐 장모님이 워낙 바빠 보이기도 했고 또 나도 점심시간에 병원 간 거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아, 창피해서 아는 척도 못했다? 야 그러는 넌 자기 엄마가 건물 청소하는 거 쪽팔려서 나한테도 비밀로 했으면서. 그래 쪽팔릴 만도 하지. 나도 건물 청소로 한 푼 버는 장모 쪽팔리던데. 그래도 나는 또 되게 대단한 것 마냥 죽고 못 살고 챙기길래 효심이 지극한가 했더니 내가 너 그럴 줄. 야, 이 머저리 같은 놈아. 그 건물 우리 엄마 거야. 지난 9월에 매입하셨어. 순간 저희 둘 사이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제 말에 멈칫한 남편은 잠깐 굳어있다가 이내 크게 비웃음을 날리면서 말했어요. 야 표정 되게 진지하네. 나 믿을 뻔했다. 아무리 당장 쪽팔려도 수습 못할 거짓말은 하는 게 아니지. 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믿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쪽팔려서 모른 척을 했어? 우리 엄마를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쓰레기구나 너. 내가 처음에는 무슨 콩깍지가 껴서 명품 휘두른 너를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알겠어. 네가 왜 명품에 집착하는지. 본인 자체가 구제할 수 없는 싸구려라서 사서 걸치는 것 정도는 명품을 둘러야 그나마 사람처럼 보여서야. 맞지? 뭐? 야 너 말 다 했어? 진짜 구질구질한 게 누군데 나한테. 다 필요 없고 너 말 한 번 잘 꺼냈다. 타이밍 잘 맞췄어. 우리 이혼하자. 나 어제 변호사 보고 왔어. 그냥 상담만 받으러 간 건데 상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이혼소장 작성도 하고 왔어. 아, 여기 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 후에 찍어둔 이혼소장을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는 눈동자로 휴대폰 화면을 더듬던 남편은 손으로 입을 쓸더니 오히려 코웃음을 치더군요. 하 이혼? 네가 정말 돌았구나? 그 뻣뻣한 자존심 때문에 이혼한다고? 누가 내 자존심 때문이래? 너 때문이야. 너 때문. 네가 타지도 않고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서 그 악취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네가 나랑 헤어지고 잘 살 것 같냐? 웃기지 마. 너 네가 대기업 다닌다고 믿을 구석 하나 있는 줄 아는데 건물 청소나 하는 별 볼 일 없는 친정뿐인 네가 나 없이 잘 살 것 같아? 아, 그러고 보니 이것도 있었네. 내가 부동산에 엄마랑 같이 갔었거든? 잡아, 이걸 보고도 못 믿겠으면 뭐 어쩔 수 없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들고 있던 휴대폰에서 다른 사진도 찾아서 남편 눈앞에 가져다 놨어요. 그건 제가 미리 찍어둔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이렇게 써먹을 줄은 몰랐는데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남편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는 걸 보면서 조금 후련하긴 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손으로 입을 틀어다 막고 충격에 빠져 있더니 이내 이런 헛소리를 내뱉더군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꼭 해야 돼? 엄마가 건물 매입하신 게 지난 9월이라고. 9월. 우리 사이 진짜 안 좋았어. 당신이 추석에 우리 집에 돼지고기 사가고 당신 집에는 소고기 사갔을 때 더 나빠졌고. 그럼 이게 다 내가 장모님 댁에 소고기를 안 사가서 이런 거라고? 너는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 어떻게 말이 그렇게 되니? 아니면 너무 충격받아서 뇌가 잠깐 기능을 상실한 거야?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지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쓰레기니까 이혼한다고. 됐냐? 이제 이해가 가? 이렇게 갑자기 헤어진다고? 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헤어져? 난 못 헤어져. 갑자기도 아니고 당신 허락도 필요 없으니까 내가 끝낸다면 끝내는 거야. 이혼 얘기가 나왔으니 한 집에 있는 건 아무래도 불편하겠지? 내가 나갈 테니까 이 집은 이혼 조정하면서 팔아서 쪼개든지 몰아주던지 하자고. 야, 미주야, 잠깐만. 너 이렇게 가면 분명 후회한다. 어? 간단하게 짐을 챙기는 제 옆에서 남편은 아주 성가시게 후회할 거다. 다시 생각해봐라. 너 너무 감정적이다. 라는 소리만 하더군요. 저는 트렁크 가방 하나를 들고 가방을 챙긴 다음에 저를 졸졸 쫓아서 현관문 앞까지 온 남편에게 말했어요. 왜? 건물주 딸이라고 생각하니 이제 아깝니? 너 같은 놈은 그냥 평생 껍데기나 치장하고 그렇게 소중한 네 엄마랑 같이 살아. 아마 너 같은 놈 데려간다는 여자 없을 테니까 지구상에 딱 하나 있는 너 좋다는 여자 네 엄마 잘 모시면서 살라고. 그대로 저는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사이가 좀 서먹하다고만 알고 계셨지 이렇게 이혼까지 결심할 정도로 나쁘다고는 상상도 못 하셨거든요.
아닌 밤중에 이혼하겠다고 찾아온 딸을 보고 놀라긴 하셨지만 이내 제 설명을 듣고 잘했다고 안아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 품에 안겨서 시원하게 울었습니다. 그건 슬픔이나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라 후련함과 지금까지 참아왔던 울분을 해소시키는 눈물이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다음 날 저희 어머니 댁으로 찾아왔어요. 남편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통 왔거든요. 어머니가 건물을 매입할 때 도와준 부동산 중개인이었는데 오전 중에 어머니 건물에 대해 묻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땡땡 상가 건물 주인이 누구냐고 언제 바뀌었냐고 꼬치꼬치 묻길래 그런 건 안 알려준다고 하고 쫓아냈대요. 4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제 남편이었죠. 부동산의 건물주 이름을 확인하는 것도 못한 남편은 그래도 제 말을 믿기로 한 건지 어머니 댁으로 찾아와서 제게 용서를 구했어요. 여긴 왜 왔어? 나는 너하고 할 말 없어. 자, 잠깐만 기다려봐. 제발 대화 좀 하자. 나도 할 말은 해야지. 그러니까 변호사 통해서 하라니까? 너랑 나랑 이제 얼굴 마주보고 대화할 그런 사이 아니야. 미주야, 제발 같이 산 시간을 생각해서. 같이 산 시간 생각하면 너 여기서 나한테 두들겨 맞았어. 진짜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객관화가 안 되는구나? 그런 너랑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니?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그럼 정말 끝까지 가는 거야. 다시 입을 열려던 남편을 무시하고 바로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억울하다 피해자는 본인이라고 했지만 어디 그게 사실이고 증거가 있나요? 오히려 제가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저 또한 마땅한 증거가 없었기에 적당히 재판전에 조정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집과 재산을 거의 절반씩 나눠 가졌고 저는 그 후 이사를 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기에 저도 그 사람 곁에 서면 함께 반짝거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짝거림을 더 반짝이게 해주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을 소중히 여기고 투자하는 사람이기에 저에게도 그럴 줄 안 거죠. 그저 겉모습에 속아서 한 결혼은 정말 속절없이 파국으로 가기 전에 최후를 맞이했네요. 근데 저는 이혼 확정이 나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혼하고 한 10달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이혼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서 전 남편과 관련된 전화일 거라 생각도 안 하고 받았는데 앞불사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시어머니였던 사람이죠. 처음에는 목소리도 못 알아보고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내 정말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나다 나야 라고 하는 말에 숨을 삼켰어요. 무슨 일이세요? 왜 전화하셨어요? 혹시 민혁이가 너한테 연락했니? 네? 아니요. 그 사람이 왜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리고 그쪽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남보다 못한 관계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는데 이틀 뒤에 한 번 더 전화가 왔어요. 또다시 그 인간이 혹시 저한테 찾아가진 않았냐고요. 짜증나고 답답해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정말 충격적이고 알고 싶지도 않은 얘기를 제게 해주더라고요. 민혁이가 한 달 전에 회사에서 잘렸어. 아니 그게 이혼하고 정신을 통 못 차리다가 회사 안에서 불륜인지 뭔지 했다지 뭐니. 근데 미주야 네가 생각해봐라. 민혁이가 어디 그런 짓을 할래니? 애미가 저만 바라보고 사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결혼한 회사 사람이랑 눈이 맞아서 회사에서 잘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나요? 저도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결혼했다가 죽순 입장인데 근데 회사 내 불륜으로 품위유지를 어겨 해고됐다니 참 구질구질하고 가지가지하네요. 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푸념을 늘어놓는 시어머니에게 그 인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저한테 오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시어머니와 그 전화를 하고 일주일 뒤에 또다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새벽에 전화가 울려서 눈도 못 떠서 모르고 받아버렸는데 그 인간이었습니다. 혀는 베베 꼬여서 알고 보니 술에 왕창 취해서 전화를 건 거였더라고요. 여보세요, 미주야 너니? 뭐야, 이젠 술까지 마셨어? 됐다, 나 끊는다. 잠깐만 목소리 좀 들려줘. 내가 왜 너한테 아까운 내 목소리를 들려줘야 되는데. 술 마실 거면 곱게 마시고 잠이나 자.
잠이 안 오면 어디 머리라도 들이박아서 기절이라도 하든가. 후 미주야, 나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말을 해도 그래도 네 목소리만 들어도 좋다? 내가 진짜 요즘 너무 살기 싫어서 그래서 한잔 했어. 한 잔이 아니라 한 바가지는 한 것 같다. 불륜하고 신세 망쳐서 살기 싫냐? 근데 어떻게 하니? 다 네 잘못인데. 나한테 전화해서 쓸데없는 하소연하지 말고 네 엄마한테나 해. 네 엄마 너 걱정해서 나한테까지 전화하시더라. 죄송하지도 않니? 어? 매번 입으로만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엄마 불쌍하게 만드는 게 바로 너 같은 자식이야. 이제 술 먹고 실수로라도 전화하지 마. 진짜 피 보는 수가 있어. 그렇게 전화를 끊은 후로 다시 전 남편이나 시어머니였던 사람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예전에 전 남편을 소개해줬던 대학 동기에게서 남편이 여전히 백수로 살고 있다가 시모와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는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그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맛보며 어머니와 단란하게 살고 있지만 혹시 제 눈에 콩깍지가 늦게 벗겨졌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어머니는 건물주가 됐음에도 일주일에 3번은 꼭 건물에 가서 건물 관리부터 세입자들과 소소한 만남까지 하고 계세요. 비상시국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모두 힘든 시기였을 땐 어머니께서는 세입자분들을 위해 월세도 내리면서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도 동참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아마 앞으로는 크게 이변이 생기지 않는 이상 어머니와 함께 옹기종기 살 것 같아요. 지금 이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괜히 콩깍지까지 써가면서 결혼을 했기에 그런 고생을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오늘 썰라디오에 보내본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두의 행복을 빌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 미주양은 인철이가 초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집에서도 괜찮다고 하시고 내가 괜히 걱정이 되네. 걱정 마세요. 인철 씨한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 있어서 재혼하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아픈 과거가 있다는 것뿐인데 재혼이라고 흠이 되는 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나쁜 상황에서 파혼한 아픔이 있어서 일정 부분 인철 씨가 살아온 인생에 공감도 하고 또 이해도 가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인철 씨 사정 다 아시고 결혼도 허락하신 상태라 괜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다 고맙네. 아휴, 진짜 우리 인철이 너무 힘든 시간 보냈는데 이렇게 미주양 만나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에요. 내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래요. 그냥 둘 다 건강하고 오래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면 내가 정말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어머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인철 씨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래, 나는 우리 미주양만 믿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니까 뭐든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면 바로 말하고, 알았죠? 그럼요, 어머님. 그 말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사연글은 과분한 운명의 짝이라 여겼던 예비며느리의 상상 초월 정체를 알게 된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는 사연인데요. 썰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썰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비 며느리와의 속 시원한 만남 이후로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걱정 덩어리가 사라진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계속 혼자였던 아들이 장가를 간다는 후련함이 아니라 그저 말로만 괜찮다고 하는 것 같던 아들이 새 출발하는 모습을 확인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더는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면서 모든 준비가 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준비를 하든 새롭게 가족이 될 예비 며느리를 감당할 수는 없더군요. 예비 며느리가 집에 인사를 하고 다녀간 후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한창 바쁘게 식당에서 손님 응대하면서 엉덩이 한번 붙일 틈 없이 바빴습니다. 그날은 예약한 단체 손님이 많아서 홀은 물론이고 룸까지 꽉 찬 상태였어요. 주방에서 음식 나가는 거 확인하며 홀 정비하고 나가는 손님 계산하는 거 도와드리고 있는데 북적북적 정신없는 와중 식당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 어머님 식당에서 근사하게 외식하려고요. 저번에 놀러 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먼저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 식당은 큰 예외의 상황이 없으면 예약제로 손님을 받아서 분명히 오기 전에 전화 한 통 달라고 덧붙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쁜 저녁 시간대에 심지어 그날처럼 예약이 꽉 차 있는 날,
예비 며느리는 본인의 부모님과 언니와 오빠 그리고 형부와 새언니까지 본인을 제외한 6명의 식구를 끌고 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치밀어 오르는 동시에 식당 운영 경력만 거의 30년인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다른 손님이라면 다음번에 예약을 먼저 하고 오시라 했겠지만 이제 사돈이 될 가족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제가 그저 싱글벙글 웃고 있는 예비 며느리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데 다행히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다 말고 햇볕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 전에 예약을 하고 룸에서 식사를 하던 단체 손님들이 사정으로 인해 예상 시간보다 더 일찍 먹고 일어난 거였죠.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재빠르게 저와 다른 직원 3명이서 그 룸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말끔하게 새로 테이블 세팅을 하고 예비 며느리와 사돈 가족을 그곳으로 안내했어요. 사돈 가족은 인당 코스 요리를 시켰고 비싼 전통주도 몇 병 시켰습니다. 사돈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니까 거하게 축하를 하는가 싶었죠. 저도 축하하는 의미로 이런저런 서비스를 그 방으로 넣었습니다. 메뉴에도 없는 튀김 요리와 다른 테이블에는 나가지도 않은 육회에 갖가지 서비스를 넣으니까 예비 며느리도 그렇고 사돈 부부도 좋아하시더군요. 그렇게 거의 2시간 반 가까이 식사 자리가 이어졌어요. 디저트까지 싹 나가고 얼마 후 사돈 가족이 룸에서 우르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예비 며느리가 앞장서서 제게 와서 이런 말을 건네기 전까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나온 음식 정말 다 맛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너무 입에 잘 맞으신데요. 그래, 아유, 그랬다면 다행이네.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이어 사돈 부부도 또 다른 가족들도 마치 메아리처럼 잘 먹었다 다음에 또 오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하나둘씩 식당을 빠져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 하나 계산대 앞에 카드를 내놓거나 지갑을 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잘 먹고만 가는 거였어요. 사돈 가족들은 얻어먹으러 온 겁니다. 저는 웃으면서 사라지는 예비 며느리를 붙잡아 뭐 하는 거니 계산해야지 라는 말을 하는 것 대신 애써 마주 웃으면서 억울해 입에 맞았다니 다행이구나 잘 가고 나중에 보자 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제 가족이 될 사이에 돈으로 감정상하리를 만들지 말자라고 되뇌었네요. 예비 며느리와 그 가족이 먹고 간 음식값이 80만 원이 넘긴 했지만 그저 가족이 되는 기념으로 내가 대접했다라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을 볼 때 가장 눈여겨서 보는 게 뭐인 줄 아시나요? 바로 식사를 하고 나간 자리입니다. 식당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어떤 사람이 다 먹고 간 흔적만 봐도 딱 그 사람의 평소 생활 습관과 그에 따른 성격까지 파악이 가능했어요. 예비 며느리와 친정 식구들이 먹고 나간 자리는 어땠을까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손을 닦은 타올이나 다 쓴 휴지는 밥그릇에 뭉쳐서 들어있고 테이블 아래에 깨진 술잔턱에 구멍이 난 건지 바닥에 흘린 음식들 자국이 이리저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테이블 위는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것 같았네요. 좋은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했다고 애써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태의 테이블을 보니 스멀스멀 좋지 않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 며느리 친정 식구들의 무전취식은 그날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공짜로 먹은 게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고편이자 물꼬가 된 양. 사돈 어른이 한 번 사부인이 한 번씩 본인의 친구들을 대거 대동해 와서 또다시 얻어먹고 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사돈 어른은 식사를 다 하고 이미 만취 상태로 같이 온 친구들에게 끌려나가다시피 했는데 같이 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서 나가더군요. 아, 오늘 이 친구 사돈 되는 분께서 한 통 내는 거 맞죠? 그럼 잘 먹고 가겠습니다. 사돈 되는 사람들이 쌍으로 아주 당연하게 무전취식을 하고 가니 더 이상 용납을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했고 아들은 당황해하면서 이내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얕게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 식당에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무작정 가서 돈도 안 내고 왔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솔직히 경우가 좀 없는 분들이긴 해요. 저도 저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보고 느꼈어요. 제가 미주한테 말 잘해놓을게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이요. 아들도 이미 사돈이 마주하기 좀 버거운 인물들이라는 걸 알더군요. 그래도 아들이 알아서 조치를 취한다니 제가 며느리에게 직접 말을 할 일을 굳이 만들지 않고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3번을 무전취식한 사돈네가 과연 그걸 고맙게 생각은 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상견례 날 오고 간 대화에서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하는 식당에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무전 취식 사건도 있고 또 제 식당에 있으면 제가 식당 일에 정신이 조금 기울어질 것 같아서 다른 유명 한정식집에 예약을 해서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음식이 나오고 사돈 어른이 한 말이 뭔지 예상이 가시나요? 아, 여기가 크기는 작긴 한데 사부인이 하는 식당보다 간이 심심한 게 마냥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왜요, 아버지? 어머님 식당 음식도 얼마나 맛있었는데요. 아니야, 얘 맛있긴 한데 간이 확실히 세. 사부인, 단골 손님을 더 만들고 싶으면 간에 힘 좀 빼야겠더라고요. 먹으면 좀 혀가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머, 그랬나요? 그날 식구들 7명이서 거의 20인분을 싹 비우고 가서 간이 세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그릇이 거의 설거지가 돼서 음식 양념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었는데 그 짠 걸 참고 드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간이 좀 삼삼했으면 30인분은 드셨겠네요. 다른 식당 음식과 제 식당 음식을 거리낄 것 없이 비교하는 모습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솔직히 지들이 공짜밥 좋아하는 짠돌이 짠순이들이라서 음식이 더 짜게 느껴지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당한 무례는 앞으로 제가 풀어낼 일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 번데기 앞에서 잡는 주름이었네요. 상견례 후 저는 싱숭생숭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명 아들이 제 짝을 만나 다시 가정을 꾸리는 게 기쁘긴 했어도 왠지 모르게 그 상대와 집안에 찜찜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애써 아들에게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어렵게 찾은 제 짝인데 괜한 흠을 찾아 보여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괜한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잡으면서 저는 아들의 재혼을 축하하는 선물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저곳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매물을 보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네요. 점심 영업을 끝내고 저녁 예약 시간까지 브레이크 타임으로 식당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늦은 점심밥을 먹고 오전 매출을 확인하려고 있는데 예비 며느리가 다시 제 식당에 등장을 했습니다. 어머, 미주야, 어쩐 일이니? 밥 먹으러 왔어, 혼자? 아니요, 오늘은 어머님께 기니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혹시 저한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다소 진지한 예비 며느리의 얼굴에 바로 알겠다고 하고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물을 좀 가져다 달라 한 후에 손님이 없는 룸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직원이 저와 며느리 앞에 물을 가져다 주고 나갔고 며느리는 바로 본론을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초혼이고 인철 씨는 재혼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당연히 알고 있지. 내가 그것도 잊었을까봐. 그럼 이 결혼이 제게 얼마나 손해인지도 아실 거라 믿어요. 손해? 미주, 너 분명 인철이한테 재혼이 흠이 되는 건 억울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렇긴 하지만 저한테 손해인 건 맞죠. 사별이긴 해도 결혼 경력이 있는 사람과 하는 결혼인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도 의사로서 나름 평판도 중요하고 명예도 있는 사람인데 재혼남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다들 놀래서 물어봐요. 대체 왜 하냐고. 근데 인철 씨가 좋은 사람이고 할 만한 결혼이니까 결심했어요. 제가 무슨 결심을 한들 이게 한쪽이 기울어진 결혼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저도 책임지고 인철 씨랑 결혼한 다음에 행복하고 문제없는 결혼 생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런 제 계획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예비 며느리를 쳐다보니 예비 며느리는 갑자기 본인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고 켜서 제게 어떤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계약서가 있었어요. 혼인 전 시어머니께서 지켜주실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 4개의 항목이 있더군요. 저는 깔끔하게 컴퓨터로 정리된 요구사항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얘가 지금 나를 길들이려고 하고 있구나, 내 길을 꺾으려고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 제 생각은 전혀 모르고 예비 며느리는 태연하게 본인이 정리해온 요구사항을 읽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첫째, 결혼 시 서울의 40평 아파트와 함께 며느리인 서미주에게 1억 상당의 차를 선물한다. 솔직히 집 해주는 건 아깝지 않으시죠? 어머님 이렇게 큰 식당도 운영하시니 여유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초혼인 며느리가 재혼인 아들 책임진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차는 제가 명색이 닥터인데 그냥 국산차를 타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둘, 자녀 문제에 대해 절대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 저도 제 커리어가 있는데 괜히 손주 빨리 보고 싶다는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임신 문제는 저랑 인철 씨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이걸로 싸우지 않았으면 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셋, 결혼 후 며느리 서미주가 먼저 연락하지 않거나 찾아가지 않아도 먼저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어머님, 제 주변에 신혼집 도어락 번호로 시어머니하고 실갱이하는 여자들 너무 많아요. 하루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연락하라고 닥달하는 시어머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저는 어머님이랑 유치하게 그런 일로 갈등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저랑 어머님은 제가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뵐 때만 만나는 걸로 해요. 아시겠죠? 제가 알아서 잘 전화하고 댁에도 찾아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지금 어머님께서 관리하시는 남편의 재산을 모두 며느리인 서미주에게 넘기고 앞으로 서미주와 고인철의 살림 문제에 신경을 아예 끌 것. 어때요? 어머님 어렵지 않죠? 이것만 지켜주시면 앞으로 저랑 어머님이랑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요구를 한다고 해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요새는 다들 이렇게. 어머나,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주절주절 잘 떠들던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순간에 경악에 찬 비명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왜냐고요? 가만히 듣고만 있던 제가 제 앞에 있던 물컵을 들어 그대로 며느리 노트북 키보드에 주르륵 부었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뚜껑을 덮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행동을 보고 조잘조잘 잘 놀리던 입을 크게 벌리고 경악에 가득 찬 얼굴을 했어요. 소리도 못 내고 어버버하는 모습에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고장 났으면 나한테 나중에 청구서 보내렴 보상해 줄 테니까. 그리고 몰라서 물어? 하도 말 같지도 않은 글자들이 있길래 이러면 없어질까 해서 뿌려봤다. 너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네가 나한테 뭐 하나 요구할 입장이 되는 것 같아? 어머님 아들 재혼시키기 싫으세요? 너 같은 거랑 재혼하느니 차라리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게 낫지. 내가 왜 너를 며느리로 인정했는데. 그 쬐깐한 병원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의사 노릇해서 초혼이면서 재혼인 내 아들 데려가 준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라. 그저 내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나 너 쳐다도 안 봤어. 와서 거렁뱅이들처럼 공짜밥이나 밝히는 너나 네 식구들하고 내가 엮일 것 같아?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주기 싫으시면 한 번만이라도. 이롭다 얘. 너 같은 애들 보고 지복지가 찬다고 하는 거야. 가만히 있었으면 집이라도 하나 얻어갔을 텐데 왜 주제도 모르고 설쳤니? 네? 집이요? 그래, 안 그래도 너랑 인철이 같이 살라고 아파트 매물 알아보고 다녔는데 다 헛수고구나. 어머님, 그럼 제가 집만 받고. 아하, 이야 너 너무 모냥 빠진다. 이제 와서 아차 싶지? 참나, 어딜 재혼이니 뭐니 약점 잡은 것처럼 부여잡고 흥정을 하려 들어? 내가 우리 아들 데려간다고 해서 잘해주니까 아주 만만해 보였지? 아주 발 뻗을 자리로 보였나 보다. 근데 이걸 어쩌니? 결혼은 어디까지나 내 아들 문제지 나는 상관없는데. 왜요? 결혼 반대하시게요? 반대할 게 어디 있니? 내 아들이 네 실체가 어쩐지 모르고 재혼한다고 하면 지 팔자려니 하는 거지. 걔도 이제 곧 40인데 너같이 뱃속에 욕심이 드글드글 끓어서 악취가 풀풀 나는 애 구별도 못할까 봐? 어디 한번 잘해보렴. 다만 2번 다시 나한테 와서 재혼하는 아들 운운하면서 뭐 하나 뜯어낼 생각하지 마라. 알아들었어? 나는 오늘일 내 아들한테 다 말할 테니까 너는 어디 한번 이 결혼 감행해보렴. 내 아들이 너 같은 애 따라갈지 모르겠다만 말 끝났으면 어서 나가라. 너한테 무식하고 저열한 썩은 내가 진동해서 내가 마주보고 있기도 힘들구나. 아, 그리고 너랑 네 가족이 축내고 간 밥값은 그냥 어디 적선했다 생각할 테니까 더 이상은 엮이지 말자. 말다 했으니까 나가라. 안 나가? 내 앞에서 당장 꺼지라고. 제 고함 소리가 방 안에 울리자 그제야 며느리는 아직도 물이 뚝뚝 떨어지는 노트북을 품 안에 품고 도망가듯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그 우스운 꼴을 보고도 속 안에 울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에게 퇴근하고 바로 제 집으로 오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요. 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진이 다 빠져서 일찍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밥도 못 먹고 가만히 거실에 앉아서 퇴근하고 올 아들을 기다렸어요. 7시 정도 됐을 때 아들이 집으로 왔고 저는 일단 아들에게 예비 며느리, 아니 이제 예비도 뭣도 아니죠. 그 애에게 무슨 연락 받은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애는 지가 벌인 일을 어떻게 수습도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침착하게 아들에게 그날 제가 당한 일을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애도 그 집안도 같은 가족으로 묶여서는 안 되는 인간들 같으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말했어요. 네가 얼마나 오래 혼자 있었는지 알아서 내가 여기서 바로 헤어지라고 말은 못하겠다. 근데 잘 생각해봐. 아무리 사랑에 눈이 멀었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들은 심각한 얼굴로 한참 동안 제 말을 듣더니 이내 손으로 마른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저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 괜히 애미 말 듣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아니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진짜 외로워서 재혼 결정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아들은 지금까지 제게 하지 않은 그 애와 둘이 있던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저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친정에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야 하고 애를 낳으면 어머님이랑 상의해서 본인에게 출산했다는 수고 비용을 달라. 수고 비용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나중에 애 키울 때 모든 결정은 엄마인 본인이 하는 걸로 하자는 등 아주 제 아들 앞에서 내세울 건 초혼인 거 하나뿐인 애가 뭘 믿고 이렇게 설쳤는지 그 용기가 가상하더군요. 아들도 계속되는 그의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에 혼자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키워왔다고 했어요. 근데 저에게까지 그 꼴값을 떨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정리가 됐다고 했죠. 아들은 제게 걱정 말라고 알아서 정리를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지가 좋아서 아들이 결혼해도 팔자라고 했던 저는 못내 안심을 했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그 애와 그 가족들은 순순히 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언제는 아주 갑의 입장에서 결혼을 쥐락펴락하고 우위에 있는 척은 다 하더니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지들이 아쉬운 입장이 되자마자 너무나 낮은 자세를 취하더군요. 이미 그 아이 휴대폰 번호는 차단을 해서 전화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식당까지 찾아오는 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식당 오픈 준비를 하는데 쳐들어온 그 애는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해서 저를 당황시켰어요. 어머님,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너무 건방졌죠. 알아요. 근데 저도 제가 초혼인데 재혼인 남자랑 결혼하는 게 좀 억울해서 그랬던 거지 나쁜 뜻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손해보지 말라고 시킨 일이지 사실 저는 그런 거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넌 이제 부모까지 파니? 그리고 좀 억울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억울한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저 진짜 이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인철 씨 좀 설득을.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아들 마음을 돌리니? 심지어 이미 너한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진 애인데 무슨 수로? 얘 보는 내가 다 수치스럽다. 대단한 의사께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부모님이 슬퍼하신다. 그 애의 부모는 정말 슬퍼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애가 소득 없이 무릎만 까진 채 돌아가고 얼마 안 가서 그 애의 부모들도 식당에 찾아왔어요. 무슨 작전을 짠 건지 오자마자 미주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한 거다. 딸이 재혼하는 남자랑 살면서 손해볼까 무서워서 시킨 일이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허탈해서 웃음이 다 났습니다. 제가 정말 그 말을 믿고 아 그래요. 그럼 결혼시킵시다 라고 할 줄 알았는지 저는 질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같은 부모로서 한마디 하겠는데 무작정 부모 말만 듣고 그대로 하는 자식 별로 며느리로 받고 싶지가 않네요. 그리고 재혼이 무슨 약점이냥 자식 결혼시키면서 거래하게 만드는 사돈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찾아오면 당신들이랑 당신들 딸 영업방해에 무전 취식으로 고소할 테니까. 어디 다시 더럽게 엮이고 싶으면 찾아와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렇게 겁을 준 후로 그 애나 부모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아들은 그 후로 몇 주는 그 애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계속 용서해달라 제발 기회를 달라고 매달려서 아들이 고생을 했죠. 다행히 몇 주 뒤 일하는 병원에 민원을 넣거나 고발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그만 찾아온다고 했어요. 아주 피만 쪽쪽 빼먹으려고 덤비는 거머리 같은 가족을 떼어낸 기분이라 시원하기도 하고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했던 게 처음부터 속내를 감추고 접근한 계략이었단 생각에 정말 씁쓸하고 허무하기만 합니다. 저보다도 아들이 상심이 클 것 같아 좀 걱정을 했는데 하루는 날 잡고 아들과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할 때 아들이 그러더군요. 어머니, 저 걱정하지 마세요.
재혼이야 때되고 상대를 찾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사는 거죠. 저는 지금처럼 사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어머니랑 시간도 보내고 솔직히 이번에는 제가 너무 외로워서 판단 능력이 흐려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가능성을 아예 막진 않을 테니까 염려 마시고요. 앞으로 어머니께서 좋은 선자리 소개시켜 주시면 그건 나가볼게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해주시면 믿을만하니까 그렇게 만나보는 것도 좋겠죠? 저도 언제까지 예전의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들 어머니 생각보다 의외로 더 강하고 튼튼하니까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믿음이 가더라고요. 아직 살 날이 그렇게 많은데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긴 아까우니까 아들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말에 안심이 되더군요. 그저 초조해하지 않고 또 과거의 기억에 고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종종 썰라디오 채널을 듣다 보면 아주 상식 이하의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고통받는 며느리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돼요. 하지만 그런 몰상식한 시어머니 말고도 아주 상식적이고 며느리를 소중히 할 줄 아는 인간적인 시어머니들도 세상에 많다는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꽝이었던, 또 동시에 오히려 과거의 슬픔에 붙잡혀 있던 제 아들이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현주야. 못난 오랩이라서 미안해.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돈만 잘 벌었어도 집을 안 뺏겼을 텐데. 이게 대체 취중진담인가요? 제가 아무리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 물어도 이미 취한 오빠는 그대로 잠에 든 건지 대답이 없더라고요. 오늘 사연은 친정집이 갑자기 쫄딱망에 월세 보증금 보탰더니 장모 찾아가 차용증 받아온 남편에게 제대로 되갚아줬다는 사연 글입니다. 썰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썰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오빠가 어제 술 취해서 이런 소리를 했는데 대체 그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글쎄 알고 보니 오빠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살림 미천이었던 트럭은 폐차를 해야 할 수준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까지 줘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부모님을 찾아왔었대요. 그래서 부모님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오빠에게 줬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께서는 담보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아두신 목돈이 있었거든요. 적금을 탄 지 몇 년 지나지 않으셨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 알뜰하신 분들이라서 저축도 꼬박꼬박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오빠를 돕기 위해 하나 있는 집을 담보까지 잡아서 돈을 빌려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엄마, 근데 왜 대출까지 받았어요? 엄마 적금 탄 거 있었잖아요. 오빠가 그 대출이자 못 갚으면 이 집 어쩌려고. 그 돈 없어 이제. 엄마도 미치겠다 정말. 제가 모르던 실상은 이랬습니다. 저희 오빠 문제가 터지기 몇 달 전 어머니는 이모에게 간곡한 부탁을 받고 가지고 있던 적금을 빌려주셨다고 해요. 어머니께서는 6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어린 동생에 대한 애착도 강하셨어요. 근데 카드 값을 3군데서나 못 내고 있어서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라고 대부에서까지 돈을 빌려서 그 이자도 눈 불어나듯 불어나고 있다고 살려달라고 했던 이모는 어머니에게 돈을 받자마자 잠적하신 거죠. 그냥 돈을 갚을 생각도 없이 빌린 겁니다. 이모는 본인의 언니가 본인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돈을 당장 못 갚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이모를 어떻게도 못하고 어머니도 속만 끓여오다가 이제 오빠 문제까지 터져서 대출을 받게 되신 겁니다. 아직도 그때 쉴 새 없이 터지는 사건에 숨통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돈으로 얽혀서 대형 사고가 터져버린 걸 본 그 참담한 기분, 여기서 끝일 것 같나요? 여기서 끝이었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매일 어머니와 친정집 문제로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현주야, 엄마 지금 병원이야. 너희 아버지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어. 이걸 어떻게 하니? 오빠가 갚지 못하는 대출이자 때문에 아버지는 현장 일을 늘리셨고 그렇게 초과 업무를 하시다가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허리를 다치셨고 마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다시 현장에 나가서 일을 못하실 정도였어요.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게 집에서 간호를 받으시며 생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 보기 위해 발버둥치다가 오히려 늪에 더 빠르게 빠지는 것 같은 친정 부모님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부모님에게 도움을 못 드리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저 혼자만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상의를 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좀 변한 이후로 서먹하긴 했는데 제가 아버지 사고를 알리자 남편은 진심으로 걱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론을 꺼낼 수 있었고요. 아버지가 당분간 일을 못 하실 것 같아. 근데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가 문제고 또 생활비랑 병원비가 큰일이니까 몇 달만이라도 내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당신은 괜찮아?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부모님인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이번 주 내로 시간 내서 장인어른 병원에 가봐야겠다. 장모님도 위로해드리고. 여러분은 남편의 대답이 어떻게 해석이 되시나요? 예상보다 남편은 제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당분간 친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줘도 된다는 승낙의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전혀 동의나 승낙의 의미가 아니었네요. 제가 본격적으로 다달이 친정에 보내드릴 돈 액수를 상의하에 정하기 위해 남편에게 말을 꺼내자 남편은 세상 어처구니 없다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정말 돈 보내려고? 아니, 그거 보내는 게 언제까지 될 줄 알고 보내? 왜 갑자기 말을 바꿔? 저번에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잖아.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고 장인어른이 언제 다시 일어나셔서 일을 할 수 있으신 건데. 지금 생활비 보내드리면 앞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생활비가 아니라 당장 집담보로 되어 있는 대출이자에 병원비 좀 보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 돈 아닌가? 여보, 막말로 내가 당신한테 우리 집 문제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큰돈 보내자고 한 적 있어? 근데 왜 당신은 그런 말을 쉽게 꺼내? 우리 부모님도 힘들어. 우리 부모님은 뭐 돈 펑펑 쓰면서 사시는 줄 알아? 우리 처음 마음 그대로 계약서에 쓴 말 좀 지키자, 응? 지금 그 상황이 같니? 그럼 우리 집 상황이랑 어머님, 아버님 상황이랑 똑같아지라고 고사라도 지내? 이때 제가 느낀 서운함과 배신감이란, 아니 제가 적게 벌면 이런 부탁도 안 해요. 서운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 힘들 때 도움 하나 안 주는지 미치도록 서러워지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남편의 말대로 지금까지 시댁에서는 돈 문제로 저희에게 무슨 부탁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정말 처음 계약서에 적었던 대로 금전적인 건 양가에 똑같이 한다는 말을 지켰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그 계약서의 말을 지켜야 하나라는 생각과 그래도 둘이 약속한 건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하는 상반된 고민으로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소름 끼치고 미친 듯이 억울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의아한 마음뿐이었어요. 아들이 남편 차에 어린이집 가방을 두고 왔다고 해서 그저 가지러 갔다가 차 뒷좌석에 온갖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돈을 벌고 성공을 해도 사치품으로 낭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놀랐죠. 그래서 제가 차에 있는 옷이나 신발 같은 거 다 뭐냐고 물으니까 사업하면서 만난 사람들한테 받은 선물이래요. 연말에 이래저래 고마웠다고 답례처럼 줬다고요. 그렇다고 명품 옷이나 벨트를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선물은 개뿔. 하루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술에 취해서 사리분간 못하는 남편은 침대에 누이고 저는 남편이 입고 있던 정장 재킷을 벗겨서 옷걸이에 걸려고 하는데 그때 안주머니에서 뭔가 묵직하게 절그럭거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봤더니 시계에 관심이 없던 저도 아는 정말 고가의 시계더라고요.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언제 산 거지? 싶었는데 이렇게 풀어서 안주머니에 넣어둔 것도 뭔가 어색하잖아요. 묘한 기시감과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남편의 휴대폰이었어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할 생각도 못했는데 그때는 뭐라도 확인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있는 남편 지문으로 휴대폰 잠금 해제를 해서 천천히 하나둘 확인했습니다. 카드 내역과 은행 잔고조에 그러다가 와 이게 대체 뭐죠? 정말 문제가 될 만한 건 바로 사진 폴더와 문자 내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다 확인을 못할 정도로 남편은 오랫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어떤 종이를 찍어서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에 나온 건 통장 명세서였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계좌번호에 은행 로고가 적힌 비자금 통장을 이 인간이 만들었더라고요. 마지막 날짜로 찍혀 있는 명세서의 잔고 금액은 저희 부모님께 보내드리자고 하려던 병원비가 우스울 정도로 큰 금액이었어요. 시어머니와의 문자에는 다달이 100만 원이 되는 송금 명세서를 찍어서 인증하는 내역이 있었고요. 시아버지와는 중고차를 사드리기 위해 비자금 통장에서 돈을 송금했다는 명세서를 찍어서 보낸 기록도 있었어요. 시누이에게는 이직 선물로 명품 가방이라도 사서 들고 다니라는 송금 명세서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수십 건이 되는 명세서를 찍어 시댁 식구들에게 보냈더라고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지가 종종 친정에 서비스를 하는 건 세상 생색을 내고 제게 고맙다는 말을 다 듣고 보니는 아닌 척 뒤로는 시댁의 돈이란 돈은 다 빼돌리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버는 돈이 달에 고정적으로 1,000만 원이라고 했으면서 남은 돈은 몽땅 지 비자금 통장에 넣고 본인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내가 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기만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차가운 눈물이 나왔습니다. 불현듯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집안을 이잡듯이 뒤졌어요. 사진 속 명세서가 나올까 하는 생각에 정말 그 새벽에 구석구석 다 뒤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건 남편 비자금 통장의 명세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자들이 나오는 술집에 갔다는 걸 인증하는 유흥업소 영수증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남편 휴대폰 안에 있는 증거와 찾은 영수증을 잘 챙겨뒀어요. 그리고 코 골면서 자는 저 인간이 술에 깨면 말하려고 기다렸습니다. 무슨 변명이나 사과를 듣기 위해서요. 근데 제가 말을 꺼냈을 때 그 인간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알게 된 건 나도 유감스러운데, 아니, 내가 내 돈 지키는 게 그렇게 죄야? 그게 다 당신 돈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계약서 다시 보고 와봐. 거기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쓰여있나. 재산은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했잖아. 나한테는 우리 부모님 챙기기 전에 계약서에 적힌 약속부터 지키라는 인간이 이렇게 몇 년 동안 나를 속여? 당신 나랑 했던 약속 계약 다 어기고 나 기만한 거야. 야, 막말로 그 계약서가 무슨 효력이 있는데, 그거 그냥 종이야, 종이. 결혼하고 나서 그냥 장난삼아 적은 거잖아. 그거 뭐 공증을 받았니, 뭘 받았니? 너 억울해할 거 없어. 나는 그냥 내가 번 돈 정당하게 내 가족한테 쓴 거야. 그 가족에 나는 없나 봐? 그래, 몇 년 동안 속여온 인간이 무슨 가족이야? 말 나온 김에 차라리 잘 됐다. 네가 번 돈 평생 너 혼자 쓰게 해줄게. 이혼하자. 당신 가족이랑 그 돈에 파묻혀 죽든 뭐라든 마음대로 해봐.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아예 믿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웃으면서 그래 그러고 싶겠지라고 저를 비웃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재산을 갈라서 이제 각자 수익 관리를 하자고 했고 남편은 오히려 지는 좋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일단 제 몫을 나눈 다음에 저는 이혼보다 더 급한 불을 꺼야 했네요. 그때 친정집 대출이자가 밀려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더 이상 대출 문제로 속 끓이기 싫다고 집을 처분한 다음에 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월세를 구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증금 6천에 월 70만 원에 그나마 적당한 집을 찾았는데 보증금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돈을 따로 관리하게 되면서 저는 우선 모자란 보증금 3천만 원을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집 계약을 하고 은행 문제와 이사 준비에 아버지 병원 문제 등으로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몇 주 동안 이혼이 유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과 헤어질 거라는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집에서 마주칠 때마다 제가 무시하니 그 인간은 이혼은 언제 하냐? 이혼한다며 거봐 네가 무슨 배짱으로 이혼이냐? 라고 제게 시비를 걸었지만 저는 그저 곧 헤어질 거고 네 귀중한 돈 나한테 절반 내어줄 준비나 해. 라고 했어요. 얼른 이 끔찍한 인간과의 생활을 끝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부모님 댁 이사가 끝나고 며칠 후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문제인가 싶어서 얼른 받았는데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잔뜩 성인한 목소리로 제게 소리치듯 말씀하셨어요. 정서방 그거 대체 뭐 하는 놈이야? 네, 엄마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이 왜요? 그놈이 나 찾아와서 그러더라. 딸이 바람나서 빼돌린 3천만 원 차용증 써서 갚으라고. 집까지 찾아와서 지랄하다 갔어. 이제 좀 사건 사고가 끊어져야 하지 않나요? 언제까지 전화 한 통에 심장이 철렁거려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친정도 친정 나름의 문제가 있어서 제 이혼 문제는 아직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어머니에게 그날 이른 오후에 남편이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사하셨다고 들었는데 아직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 지금 잠깐 들릴 테니까 주소 보내달라고요. 저랑 싸운 후라서 부모님의 새집 주소를 몰랐던 남편은 제게 들은 집 주소를 까먹었다고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뒤 친정으로 찾아간 거죠. 아무것도 모른 어머니는 사위 온다는 말에 그래도 뭐 하나 먹이려고 요깃거리를 만드셨는데 도착을 한 남편은 아까까지 다정하게 전화를 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어머니를 마주하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모님, 그 사람한테서 3천 받아서 이 집 장만하신 거죠. 아, 그렇지. 설마 정서방은 모르고 있었나? 당연히 그 사람은 저한테 말 안 했죠. 이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장모님 딸이 저랑 민준이 버리고 회사에선지 어디선지 바람나서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앞으로 따로 살자며 재산도 가르자고 했고 가져간 돈에서 이 집 팔 돈 장모님께 드린 거라고요. 당신 딸이 내 돈 가져갔다고? 뭐라고? 정서방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이 돈 현주가 우리 돕는다고 본인이 모은 목돈이라고 준 건데. 그리고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현주가 왜 바람을 펴? 그럼 뭐 아무 믿을 곳이 없는데 애 딸린 여자가 덜컥 이혼하자고 하겠어요? 다 믿는 구석이 어디 하나 있으니까 나랑 이혼하겠다고 위자료 운운하면서 큰소리치지. 자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현주가 이혼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바람을 의심해? 그게 아니라 자네 행동을 돌아봤었어야지. 지금 나한테 와서 하는 행동만 봐도 자네 지금 정상 아니야. 다 됐고 당신 딸이 나한테 가져간 돈 3천만 원 그거나 갚아요. 이런 집구석에서 당장 3천만 원이 나올 수 없으니까 기간 정해두고 그동안 갚겠다고 각서 쓰고 지장 찍는 걸로 봐줄 테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 딸만큼 멍청하지 않아서 변호사 공증 확실히 받을 거니까 행여 안 갚고 뛸 생각 하지 말고요. 딴 생각하면 바로 압류 걸 테니까. 돈 벌고 나서 이리 속이 개미 목구멍만큼 좁아지는 인간도 없을 것 같네. 일 없으니까 각서니 뭐니 헛소리하지 말고 나가. 자네는 지금 돈 받으러 다닐 때가 아니라 병원 가서 정신검사부터 싹 다시 해야 돼. 당장 나가, 안 나가? 어머니는 그 인간을 집에서 쫓아내시긴 했지만 영문 모르고 당하게 된 일에 충격이 가시지 않아 제게 바로 전화를 하신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지 비자금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저희 어머니께 드린 것도 아니고 지가 먼저 지 가족에게만 돈을 퍼주고 있어서 저도 제 돈으로 제 가족 돕는 건데 차용증이 웬 말이냐고요. 그리고 바람은 또 무슨 신박한 헛소리인가요? 저는 일단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제가 해결한 뒤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그 인간이랑 단판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대로 끝을 내기엔 너무 억울해서 일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했거든요. 모든 양가에 똑같이 하기로요. 시누이는 아직 안 들어오고 시부모님만 계셨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를 의아하게 보는 두 분께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결혼하고 신혼 때 제가 주식 투자했던 돈 남편 사업자금으로 줬던 거 아시죠? 근데 남편이 그렇게 제 도움받아서 승승장구한 그 사업으로 번 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수입도 숨기고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드리고 있던 거 알고 계세요? 여기서 더 어처구니가 없던 게 두 분 표정을 보니 남편이 저 몰래 돈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도 못 보시고 대답도 못 하셨고요. 시아버지는 너무나 당당하게 그게 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와서 더 놀랄 것도 없죠. 근데 이번에 저희 친정부모님이 너무 힘드셔서 그것 좀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거품을 물더라고요. 지는 저한테 수입 속이고 빼돌린 돈으로 여자 끼고 술 퍼마시고 다닌 주제에 5년이 넘도록 같이 산 저한테 이제 와서 저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야, 현주야,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따로 비상금 마련해 둘 수도 있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데 가서 술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너는 뭐 그렇게 까칠하게 그러냐? 그리고 그 돈은 용민이가 번 돈이니 당연히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지. 까칠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응하는 제가 정상인 거죠. 처음에는 공동재산이고 서로 동의 없이 양가에 금전적인 도움 주지 말자고 했던 당신 아들이 야비하고 비열한 거라고. 그 인간이 번 돈이니까 그 인간만 써야 한다고? 그럼 나는 5년 동안 내가 그 인간 뒷바라지에 애 키우고 한 건 그냥 공짜로 한 거겠네요? 그렇다고 나는 그 인간하고 같은 수준 아니니까 초기 자본 비용 내 도움 있었다고 지금까지 그 인간 돈으로 도움받은 거 내놓으라고는 안 할게요. 어차피 곧 있으면 남남들 사이에 돈 잘 벌고 성공한 아들이 가정을 개판으로 굴리고 있었다고 같이 사는 아내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 잘 알아두시라고요. 그 인간이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지랄했던 것처럼 난리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다녀가고 나서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나 봐요. 매일 밤 11시 전에는 들어오지도 않던 인간이 그날은 8시 전에 칼같이 들어와서 제게 눈을 부라리며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미쳤어? 왜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 지랄을 해? 너는 안 미쳐서 우리 엄마 찾아가서 그 지랄했냐? 뭐? 바람? 너 정말 돌았니? 무슨 의처증도 아니고 이혼 얘기 꺼냈다고 바로 바람이라고 확신하고 우리 엄마한테 가서 그딴 말을 해? 너도 생각을 한번 해봐라. 너 솔직히 기다렸다는 사람 마냥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잖아. 결혼 생활 내내 나를 기만한 희대의 쓰레기인 남편을 만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길 내가 기다렸다고?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해서 쓰레기짓 인증한 거니? 너 나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했어. 지금까지 결혼 생활 내내 나 속이면서 내같이 내 역할 존중받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취급했다고. 먼저 날 배신한 건 너라고. 야, 까놓고 말해서 너랑 나랑 둘이 같이 돈 벌었냐? 너 나랑 동업했어? 왜 내가 번 돈에 대해서 왈가왈부야? 너 진짜 네 애비랑 똑같구나. 부전자전이라더니. 그래, 당신이 번 그 돈 앞으로 혼자 펑펑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내가 나가겠다고. 나랑 이혼하면 야비하게 비자금 통장인지 뭐니 만들어서 추잡하게 숨어서 돈 쓰지 말고 마음대로 써. 어떻게 결혼 생활 내내 온전히 혼자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가 집을 비운 시간 동안 가정과 우리 아이들 책임진 사람이 나고 애초에 사업자금 중 내 돈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 돈 지키겠다고 지금까지 함께 열심히 살아온 저라는 존재를 아예 지워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인간에게 남은 미련이 1원 반푼어치도 없었어요. 단지 나와 내 아이가 살아갈 남은 날들을 위해 미뤄왔던 뿔을 당기기로 했습니다. 일단 짐을 챙겨서 아이와 함께 그 인간이 있는 집을 나왔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시작했어요. 이미 제게는 그동안 남편이 몇 년 동안 비자금 통장으로 저를 기만해 온 증거와 심지어 유흥업소에서 문란한 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있었기에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할 소송을 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인간은 끝까지 제게 너 같은 게 언제 본인처럼 돈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겠냐고 후회할 거란 헛소리를 했지만 저는 그냥 그 돈에 깔려서 잘 살라고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1년 동안 그 인간은 매달 거르지 않고 제게 양육비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근래 몇 달 동안 보내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성공해서 비자금 통장에 몇 천씩 끼고 혼자 쓰던 사람이 한 달에 70만 원이 없어서 못 보낸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며칠 고민을 하다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 번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알던 그 인간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이사하면서 전화번호도 싹 다 바꾼 건지 제가 알던 번호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의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전화를 하게 된 시어머니는 양육비가 밀렸다고 그 인간하고 통화를 원하는 제 말에 아무 말 없이 지금 그 인간이 쓰고 있는 번호만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이 인간이 처음 들어보는 정말 걸걸한 목소리로 울부짖듯이 그러더군요. 나 지금 너나 민준이한테 보낼 70만 원도 없어. 사업 접고 사기당하고 털려서 그 푼돈 하나 없다고. 그러면서 주절거리며 한다는 소리가 저와 이혼 후 얼마 뒤 동업자와 문제가 생겨서 사이가 틀어졌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며 갈라섰다고 합니다. 이혼하더니 이제 사업 파트너도 잃은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을 접었으면 돈이라도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통장에 가지고만 있어도 됐을 텐데. 하지만 그 인간의 가족 중에는 돈이 그냥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다 한번 낭패를 봤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바로 그 인간의 아버지 말입니다. 투자로 그렇게 탈탈 털려놓고 정신을 못 차렸는지 시아버지는 본인이 들은 토지 매매에 대한 투자 정보를 그 인간에게 말했고 이미 저와 같이 살던 아파트로 재미를 좀 본 그 인간은 사업보다는 땅으로 돈을 불리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정이 그 인간이 평생 내린 결정 중에 최악의 결정이었던 거죠. 저를 속이고 비자금 통장을 만들게 된 결정만큼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시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준 투자 정보는 기획부동산 사기였어요. 그래, 유감이다. 근데 나도 애 키우면서 돈 필요하니까 받을 돈은 받아야지.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당신 사정은 내 알 바 아니니까 양육비 밀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라고 말하고 끊어버렸어요. 잘 쓰고 잘 돌아간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돈이라는데 한번 잘못되면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한다는 게 바로 돈의 무서움이더라고요. 저는 제게 이혼으로 생긴 이 돈이 제가 받았던 상처만큼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충분히 나눠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다 부자 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혜야, 너 정말 다시 생각해봐라. 결혼한다는 놈이 처가될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어슬렁어슬렁 오는 게 말이 되니?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 기본이. 맞아, 언니. 아까 나한테 보자마자 반말 찍찍하는 거 못 봤어? 그렇다고 뭐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뜯어먹을 정도로 잘생긴 것도 아니잖아. 아니면 나이가 어려? 뭐 하나 장점이 없는데 언니가 대체 뭘 보고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언니 나중에 100% 후회한다고. 야, 서선주, 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사귀면서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심지어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어. 아까 앉아서 언니한테 뭐 물 가져와라 쩝쩝거리면서 씹지 말라고 아주 명령을 하던데 뭘. 어차피 엄마랑 너가 무슨 말을 해도 이 결혼 못 물러. 나 임신했단 말이야. 딸의 결혼이 영 탐탁치 않아 반대하던 어머니와 딸에게 과연 어떤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은 딸에게 배신당한 어머니가 딸에게 한 복수라는 사연글입니다. 썰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썰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요? 애까지 덜컥 생긴 마당에 이러다가 영 끊겠다 싶은 이 상황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거였죠. 남편이 부모 자식 사이 틀어지는 결혼을 해서 평생 부모와 등지고 산 걸 봤는데 저 또한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팔 하나를 자르는 심정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둘 다 준비된 것도 없이 그저 감정만 앞서서 하는 결혼이라서 돈도 없었는데 이렇게 빨리 쓰게 될지 몰랐지만 애들이 언젠가 결혼할 때 주려고 적금 들었던 것 깨서 7천만 원 만들어줬습니다. 사위 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왔기에 제가 해준 7천이 유일한 결혼 자금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갔으면 차라리 지지든 볶든 잘 살던가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결혼이었어요. 결혼식은 최대한 작게 하고 제가 준 돈은 둘이서 살 집 보증금으로 쓰라고 했어요. 결혼 전에 제가 직접 딸과 함께 계약할 집을 보고 오기도 했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그 집을 계약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날은 잘 먹으라고 반찬 싸서 집으로 찾아가려고 했는데 큰딸은 당황하더니 제게 다른 집 주소를 대더군요. 도저히 보증금 7천으로 볼 수 없는 작고 낡은 원룸이었어요. 저는 무섭게 추궁했죠. 대체 잘 살라고 제가 준 돈은 어디다가 놓고 이런 집에서 살고 있냐고요. 그때 큰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정말 누구 하나 잡고 울고 싶었네요. 오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이 아니면 기회도 없대서 4천 떼서 줬어요. 중고차 판다던 놈이 갑자기 사업은 무슨 사업이요? 더 이상 설명하기도 지치고 힘듭니다. 큰딸 사위, 아니 그놈은 그냥 제 딸을 가지고 논 천하의 나쁜 놈이었어요. 사업이라는 건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고 다 지 혼자서 진탕 놀고 마신 걸로 그 돈을 쓴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는 제 딸도 겉돌기 시작하더니 몇 번 작은 딸에게서 언니가 술을 마시는 것 같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딸은 유산을 했는데 시리에 빠진 딸을 어떻게 위로해 주나 걱정했지만 그건 다 제 순진한 착각이었어요. 큰딸은 오히려 혹을 뗀 사람처럼 후련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차라리 잘 된 거지. 그런 놈이랑 애 낳고 사느니 이혼해서 새 남자 만날래요. 엄마, 어차피 세상에 제대로 된 놈 하나 없어요. 그럼 차라리 돈이라도 많은 놈 찾아서 돈 걱정 안 하고 살래. 엄마가 나 예쁘게 잘 낳아줬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고치면 돈 많고 나이도 많은 이혼남들 그냥 막 건지는 거지. 대체 뭐가 제 딸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큰딸은 결혼 생활 3년도 못 채우고 이혼을 했고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이혼의 상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도 작은 딸도 큰딸을 걱정하긴 했는데 그런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큰딸은 아주 잘 지내더라고요. 아니, 너무 잘 지내서 오히려 탈이었습니다. 정말 빨리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된 건지 여기저기 소개를 받으러 나가고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주구장창 나가더라고요. 말이 좋아서 결혼할 상대 찾으러 다니는 거지 그냥 노는 거였어요. 노는 거. 중요한 건 일도 하지 않고 놀았다는 겁니다. 집 보증금 뺀 걸로 생활하다가 몇 달 후에 돈 떨어지니 저한테 손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액수가 30, 50배에 150씩 커지더니 재혼 컨설팅 회사에 등록하겠다고 500이나 되는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식당을 차리긴 했지만 재벌도 아니고 그런 돈이 어디서 납니까? 근데 그래도 정말 큰딸이 재혼을 할 수 있다면 도움은 주고 싶어서 방법을 알아봤는데 그렇게 또 마실물을 포기하고 밑빠진 독에 들이부으려는 저를 다시 한번 멈춰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딸이었죠. 평소 술주정이 심한 지언니를 보고 자라 술이라곤 입에도 대지 않는 작은 딸이 거의 만취가 돼서 집에 왔더라고요. 안 그러던 애가 이러니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현관 앞에 다리가 풀려 철푸덕 누운 작은 딸에게 다가가 등을 쓸어주며 물었습니다. 선주야,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 무슨 속상한 일 있어? 속이요. 제 속은 평생 썩어 문드러지고 있죠. 언니 때문에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는 엄마 보면 내가 진짜 너무 속이 상해. 선주야, 대체 언제까지 엄마가 언니를 끼고 살아야 하는데요? 언니 조금만 있으면 벌써 30이에요. 30. 근데 30 먹고 아직 제대로 된 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이혼하더니 이제 돈 많은 남자 낳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 도대체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돼요? 내 언니지만 진짜 너무 창피하고 한심해. 엄마가 우리 어렸을 때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언니한테 쓴소리 못하는 거 아는데. 엄마 그럼 나는요? 나는? 엄마 죄책감 때문에 나는 평생 엄마가 한심한 언니 뒷바라지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 보고 같이 힘들어야 하냐고요. 머릿속이 멍하더라고요. 내 무건과 방관이 작은 딸을 이렇게나 힘들게 했을 줄 몰랐고 그런 제가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했어요. 작은 딸의 고백은 지금까지 큰 딸에게 강하게 말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이유와 힘을 줬고 저는 이때까지 하지 못한 말을 큰 딸에게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도움은 없고 이제 너도 네 인생을 알아서 책임지라고 말이죠. 큰 딸이 다시 한번 제게 재혼 컨설팅 회사의 가입비에 대해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작은 딸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큰 딸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너한테 줄 돈 없어. 아니, 적어도 알아서 해볼 시도조차 안 하는 너한테 줄 돈 없다. 엄마, 그럼 나는 무슨 돈으로? 무슨 돈이긴 나가서 벌어. 나이든 네 엄마도 일주일에 6번 하루에 8, 9시간씩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아직 30도 안 된 게 뭐가 문제라고 여지껏 놀고 있어? 너 이제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와서 맡겨두냥 돈 달라고 하면 지금까지 나한테 받아간 돈? 그거 다 내놓을 각오하고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알아들어? 일을 해서 내야 네 인생은 돈 많은 남자나 네 엄마가 아니라 너가 스스로 구해야 하는 거야. 근데 평생 지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애가 바로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기를 버릴 거냐고 울고불고 해서 독한 마음 먹고 쌍무시를 했습니다. 집에서 쫓아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든 떠먹여주지 않았어요. 밥을 차려주지도 빨래를 대신해주지도 방을 청소해주지도 않았네요. 물론 돈은 일체 주지 않았고 오히려 비상용으로 줬던 신용카드도 싹 정지를 시켜버렸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려 곧 30인 애가 가출을 했습니다. 집을 나가면 제가 쩔쩔매면서 돈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도 작은 딸도 집을 나간 큰 딸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고 찾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저나 작은 딸은 전혀 목이 마르지 않았거든요. 당장 초조해서 입안이 바싹 마를 사람은 따로 있었죠. 그리고 한 2주 뒤에 드디어 목이 마르다 못해 초췌한 몰골을 한 큰딸이 다시 집으로 왔어요. 집 나갔던 애 앞에서 얼굴 봤다고 기뻐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오자마자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밥 먹는 몰골을 그저 팔짱 끼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래, 그동안 어디 있었길래 한 5년은 팍 삭은 것 같이 됐니? 찜질방. 찜질방?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찜질방에 가? 하루 일당 주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지내고 돈도 좀 빌리고 했어요. 나가보니 어땠니? 돈이 없어서 잘 곳도 없으니 일단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 큰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기인지 제 말을 인정하기엔 자존심이 상한 건지 입을 꾹 다물고 있길래 저는 준비했던 말을 했어요. 일단 네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남들처럼 돈 벌어. 엄마가 내쫓진 않을 테니까 여기 살면서 돈부터 모아서 네가 번 돈으로 네가 쓰면서 살아. 방세 내라고 생활비 내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제발 선혜야, 사람답게 좀 살자. 응? 너 더 늦기 전에 네 인생 제대로 돌려놔야 후회 안 해. 다행히 드디어 지도 느낀 게 있는 건지 제 말에 동의를 하게 된 건지 제대로 살 의지가 생긴 것 같았네요. 옛날에 잠깐 공장에서 일하다가 생긴 인연이 있었는지 생산직 면접 일정을 잡아 면접을 받고 곧바로 대기업 생산직 일을 말단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죠. 남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반나절을 내리 노동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애가 처음부터 쉬울 수 없었겠죠. 하지만 쉽게 포기하진 않았네요. 큰딸은 성실하게 일해서 일하는 만큼 돈을 벌어서 두둑한 지갑에서 오는 자신감을 알아가는 것 같았고, 또 그 돈을 저나 동생에게 쓸 줄도 알았어요. 남들보다 늦긴 했지만 드디어 큰딸도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한 2년 정도 갔을까요? 큰딸은 계속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는지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학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뭘 발견한 건지 제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미용학원 다니려고요. 미용사 자격증 따서 미용실에 취직하려고 그래? 네, 계속 공장 다니느니 나도 내 천직 찾아서 평생 할 일 찾아야죠. 학원 다니고 좀 큰 샵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천천히 단계 밟아 나가면 언젠간 나도 내 미용실 차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엄마, 나 학원 다니면서 일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돈 좀 줄 수 있어요? 학원비랑 생활비 다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뭐, 너는 꼭 끝이 다 돈이니? 어째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같더니만 다시 손 벌릴 궁리를 해? 시간 나눠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해서 네가 돈 벌면서 다녀? 나는 기초도 없어서 학원도 오래 다녀야 할 것 같고, 또 초기에 좀 좋은 학원을 다녀야 합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대요. 빨리 합격해서 빨리 성공할 거면 시간도 돈인데 언제 아르바이트를 해요? 나중에 미용실 차려서 엄마 꼭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딸 좀 도와줘요, 응? 호강 필요 없으니까 손 벌릴 생각 접어. 요새는 어린애들도 다 지들이 학원비 벌어서 한다던데 너는 부끄럽지도 않니? 제가 큰딸의 개미지옥에 다시 당할 순 없죠.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생긴 게 축하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지만 이걸 변명으로 다시 다른 사람이 번 돈을 쉽게 얻을 생각을 하게 둘 순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외면을 했지만 전혀 의외의 인물이 큰딸을 도와주더라고요. 그건 바로 작은딸이었어요. 원체 사이가 안 좋고 평소에 언니 취급도 잘 안 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지 언니를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나 싶었어요. 작은딸은 늦은 나이에라도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게 다행이라고, 이 일이 잘 되면 앞으로 나나 엄마를 덜 괴롭히지 않겠냐고 투자하는 마음으로 돈을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큰딸이 정신을 차리니 이제 돌아섰던 자매 사이도 좀 괜찮아지나 했는데, 아휴, 정말 꿈만 같은 착각이었네요. 학원에 다닌다는 큰딸은 이상하게 뭘 배우러 다니는 애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학원 분위기는 어떠냐, 다닐만 하냐고 물어도 별다른 대답도 없었고, 어제 학원에서 배운 걸 집에서 연습하는 날도 없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지 입으로는 분명 하반기 수강도 등록했다, 시험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치밀한 거짓말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루는 저나 큰딸이나 작은딸이 다 집에 있는 날이었어요. 저녁 먹기 전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작은딸이 지방에서 쾅하고 나오더니 큰딸 방으로 들어가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야, 서선의 이 미친년아, 어떻게 이렇게 새카맣게 거짓말을 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작은딸은 침대에 누워있던 큰딸을 주먹으로 두들겨 때리기 시작했고 저는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 작은딸을 말렸어요. 큰딸도 어안이 벙벙해서 악소리만 내면서 작은딸에게 맞기만 했는데 작은딸이 큰딸을 두들겨 때리기 시작한 이유를 듣고 저 또한 주먹을 쥘 수밖에 없었어요. 너 오늘 며칠인지 알아? 네가 1년 동안 준비한 미용사 국가시험 있는 날이다. 이 머저리 같은 년아. 거짓말을 칠 거면 제대로 쳤어야지. 시험 본다고 거짓말을 쳤으면 적어도 시험 당일에 밖으로 나가서 시험을 본 척이라도 하지 그랬니? 너 학원은 하루라도 다니긴 했니? 내 1,000만 원은 대체 어디다가 쓴 거야?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분명 작은딸이 알기로는 그 달에 큰딸이 본다던 시험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큰딸이 시험 보러 간다거나 며칠 남았다는 말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봤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본 당일 그날이 바로 그 시험 날이었던 거죠. 동생한테 1,000만 원 가져가서 거의 1년 동안 준비했던 시험날도 모르고 집에 있던 큰딸이 본인이나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났고 방구석에서 누워있던 큰딸을 보고 결국 폭발하고 만 겁니다. 처음에는 큰딸도 부인을 했어요. 본인이 보는 시험은 오늘이 아니라고 했다가 사실 자신이 없어서 시험 포기를 했고 다음번 시험을 볼 생각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럼 너 다니는 학원에 전화해서 서선혜라는 사람이 다니냐고 물어본다고 작은딸이 고함을 지르니 그때서야 인정을 했네요. 공장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모은 돈은 없어서 그랬다고 그 돈으로 생활하면서 다른 일 알아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나 작은딸이나 너무 순진하고 멍청했죠. 가족으로서 준 마지막 믿음이 이렇게 배신당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작은딸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언니 얼굴 보고 살기 싫다고 작은딸은 몇 달 뒤에 원룸을 얻어서 독립을 했어요. 큰딸은 저나 작은딸 눈치 보고 다시 화장품 가게인지 뭔지 취직해서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잃은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밑바닥에 모래 알갱이만큼 남았던 믿음마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1년 정도 뒤에 작은딸이 결혼을 했는데요. 3년 정도 연애했던 같은 회사 입사 동기와 하는 결혼이었죠. 야무진 작은딸은 저를 닮아 성실한 사위와 결혼도 알아서 둘이 모은 돈으로 단란하게 잘했어요. 사돈 되는 분들도 아주 좋은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본인 쪽으로 들어오는 축의금은 다 엄마 가져가라고 하면서 끝까지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저야 물론 그 돈을 받아갈 생각도 쓸 생각도 없었지만 어차피 내 손님이 아니라 엄마 손님들이라고 엄마 돈이라고 하는 작은딸을 보고 알았다고 했어요. 일단 받아두고 묶어놨다가 나중에 작은딸이 임신하거나 돈 필요한 일이 생기면 줘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근데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딸네는 신혼여행 간다고 떠났고 저는 작은딸이 챙겨준 축의금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큰딸은 결혼식에 참석은 했지만 중간에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고요. 하루 종일 손님들 상대하고 딸 보낸다는 생각에 울어서 피곤했는지 간단하게 씻고 옷 갈아입고 잠깐 거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1-2시간 정도 잤을까요? 도어락 소리에 잠이 깼죠. 근데 분명 띠리릭 하고 도어락 소리가 나긴 났는데 집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올 사람은 큰딸뿐인데 말이죠. 내가 잠결에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안방 제 화장대 위에 올려둔 쇼핑백 속 축의금 봉투가 사라진 거예요. 순간 다른 곳에 놔뒀나 싶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봉투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설마 결혼식장에 두고 왔거나 오다가 떨어뜨린 거 아닌가 싶었지만 분명 집에 도착해서 쇼핑백 안에 봉투가 들어있는 걸 확인한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이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그거. 제가 도어락 소리를 잠결에 들었던 게 아니고 그 도어락 소리는 집에 와서 축의금 봉투를 들고 급하게 나간 큰딸이 나가면서 낸 소리였던 거예요. 작은딸은 신혼여행에 갔으니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저와 큰딸뿐이었으니까요. 다른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받지를 않더군요. 수십 번을 걸어도 받질 않기에 문자를 한 통 남겼어요. 너가 네 동생 축의금 가져간 거 아니까 당장 가져와라. 내일까지 가져오면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인간이길 포기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제발 동생 결혼식 축의금 엄마한테 훔쳐가는 쓰레기 같은 인간은 되지 말자. 선혜야, 너희대로 엄마 말 무시하면 우리는 여기까지다. 돈 몇백 가져가는 대가가 나랑 영 끊는 거라고 생각하렴.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큰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큰딸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고 돈을 들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참 부모 자식이란 관계가 누구에게는 돈 몇백의 가치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신혼여행에 다녀왔던 작은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작은딸은 입에 거품을 물면서까지 큰딸을 찾겠다며 찾아서 절도죄로 차라리 감옥 보내서 정신 차리게 하겠다고 기리기리 날뛰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작은딸을 말렸습니다. 선주야,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이제 걔는 엄마 자식도 아니야. 찾는 것도 그렇고 신고도 일말의 감정이 남아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이제 걔한테 볼장 없다. 그 돈 가지고 어디서 뭘 하든 이제 나하고는 별개의 일이야. 그러니 너도 네 언니 잊어라. 나도 잊으려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큰딸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없는 것처럼 제게 자식은 하나뿐인 것처럼 살았네요. 저는 제 스스로 덤덤하다고 생각했는데 작은딸에게는 그렇게 안 보였나 봐요. 결혼하고 따로 살더니 사위와 상의를 해서 저와 합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큰딸과의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들긴 했는데 작은딸은 그런 저를 혼자 살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나마 작은딸이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준 덕분에 큰딸이 제게 남기고 간 상처와 충격은 빠르게 잊어나갈 수 있었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라면 제가 이곳 썰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겠죠. 3년 전 돈을 훔쳐 달아나 연락이 끊겼던 큰딸이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심지어 혼자도 아니었어요. 옆에는 새로 재혼할 사람을 끼고 왔고요.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부른 배를 안고 제게 찾아왔더군요. 처음에 초인종이 울리고 인터폰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작은 딸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저도 찾아오지 말라고 보고 싶지 않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곡소리를 내면서 울길래 무슨 목적으로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인터폰 화면으로만 보던 배는 정말 남산마냥 불러있었고 큰딸의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남자는 큰딸과 함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울다가 겨우 진정을 한 큰딸은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찾아온 이유를 말했어요. 엄마, 나 결혼해요. 내가 엄마랑 선주한테 못할 짓 한 거 아는데 그래도 제 결혼식에는 와주실 거죠? 혼전 임신을 하긴 했는데 시국 때문에 식을 계속 미뤘었고 돈도 많이 모으지 않아서 계속 동거만 하다가 이제 겨우 결혼식장을 계약해서 날짜를 잡았다는 큰딸. 그리고 그 결혼식에 저와 지 동생을 초대하고 싶다고 합니다. 갑갑한 마음을 겨우 억누르고 말했어요. 어차피 가족으로도 엄마로도 생각 안 하면서 뭐하러 내가 필요하니? 남들한테 혼주석 비워져 있는 거 창피해서 그러니? 차라리 대여 아르바이트를 불러서 앉혀라. 나 초대할 생각하지 말고. 엄마, 나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랑 선주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있는 가족을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나도 정말 용기 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용기 3년 전에 선주 축의금 다시 가져오라고 했을 때 내지 그랬니? 이제 와서 너 필요할 때 돼서 찾아오지 말고. 아이 참, 그 돈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5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임신까지 한 딸 내치시려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 갚겠다고 내 연락도 무시하고 연 끊은 네 인성이 문제라는 거야. 네가 사람이니? 네가 내 딸이야? 딸이라는 게 엄마 잘 때 돈 훔치고 나가서 이제껏 연락 한 번을 안 해. 분명 기회를 줬는데 너 어떻게 했어? 그거 싹 무시했잖아. 엄마는 그럼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엄마였는데 항상 나만 나쁜 년이야? 엄마는 나 어렸을 때 내 옆에 있어주지도 않았잖아요. 맨날 할머니한테 맡겨서 키웠으면서 왜 이제 와서 세상 끼고 돈 척하고 있어요? 엄마가 내 졸업식에 한 번을 와봤어? 내가 왜 못 갔는데?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니? 너랑 선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입는 옷, 우리가 사는 집 모두 내가 일 안 하면 유지 못하니까. 나도 너희랑 떨어지는 게 마음 아프고 미안해도 어쩔 수 없었으니까 버티면서 일했어. 근데 감히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컸겠냐고. 다 엄마가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안 있어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야,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나도 너랑 똑같이 자랐어. 아니, 오히려 너보다 엄마랑 있을 시간도 없었어. 네가 학교에서 애들 패고 돈 뜯어서 사고 치면 엄마는 나 집에 두고 너 때문에 학교 가서 고개 숙여야 했으니까. 그 꼴 보고선 나는 이렇게 잘만 자랐어. 왜 너만 피해자인 건데? 왜 네가 그따위로 자란 게 엄마 탓인 건데 이 생각도 없는 년아? 진짜 전현 언니를 언니 취급도 안 하지. 싸가지 없는 년. 엄마가 나 무시하고 한심하게 생각하니까 쟤까지 그러잖아요.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캐캐 묵은 일로 나 용서할 건데, 응? 그래, 내가 가져간 그 축의금 500. 엄마가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부족함 없이 키운 척하니까 그 수고비로 쳐서 돌려드릴게요. 그 500 이 자리에서 주면 나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할래요? 그거면 되겠냐고요. 미친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 쓰레기 같은 게 방금 수고비라고 했어? 너 정신 못 차렸을 줄 알았어. 너 이리 와. 내가 2번 다시 나나 엄마 앞에 못 오게 만들어줄 테니까. 작은 딸은 그대로 큰 딸에게 달려들었어요. 손을 휘둘러서 뺨을 아주 세게 때리기 시작했고 머리채도 잡았죠. 작은 딸의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임산부인데 잘못되면 큰일이잖아요. 저도 사위도 작은 딸에게 붙어서 정말 뜯어말렸고 큰 딸은 본인 재혼 상대에게 안겨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큰 딸의 재혼 상대를 불러서 넌지시 타일렀습니다. 자네가 민철이라고 했나? 오느라 고생은 했네. 그런데 이만 쟤 데리고 가게나. 그리고 2번 다시 이렇게 찾아오지 말게. 나나 선주나 아직 선의 얼굴을 볼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어쩌면 평생 안 될지도 모르고. 자네는 다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가 선혜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
제가 그렇게 말하니 재혼 상대는 알겠다고 제게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를 했네요. 그리고 떠나기 전 제발 큰딸을 용서하는 걸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까에 말하는 꼬라지 보지 않았냐고 사람은 안 바뀐다고 했지만 재혼 상대는 큰딸이 정말 과거를 반성하고 바뀌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 모양이었어요. 심지어 그날 이후로 며칠을 제 집에 혼자 찾아오곤 했어요. 올 때마다 꽃이나 화장품 음식을 사서 나르더라고요. 본인이나 큰딸을 예쁘게 봐달라 아부하는 거겠죠. 아마 이 사람이 큰딸의 첫 번째 결혼 상대였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 정도로 사람이 나쁘지 않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위가 됐을지도 모르는 사람의 인성이 좋아 보이는 건 별개의 문제고 아직도 저나 작은 딸이 큰딸을 용서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작은 딸은 절대 안 된다고 그날 보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살면서 2번씩이나 같은 자식과 연을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 나이 24살에 일찍 과부돼서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차라리 나타나질 말지 정말 끝까지 저를 힘들게 하네요. 오늘 제 사연에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있으실 거라는 거 저는 압니다. 그래도 부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리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날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썰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